안녕하십니까. 법무비 이후에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는 김우택 수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후의 김옥주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나 어떤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유포 내지는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어쨌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몽케피싱과 관련된 대응 방법 내지는 피해 구제 방법에 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몽케피싱은 말 그대로 음란 채팅 유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빼내서 그 과정에서 촬영된 불법적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184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찰청에 신고된 것만 하면 3,535건으로 무려 2배가 증가가 됐고, 근데 이런 범죄들은 사실 실제 신고까지 나아가는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걸 고려하면 실제 벌어진 피해 사례는 엄청나게 많을 거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주로 타겟팅은 아무래도 휴대폰,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가 가장 피해자가 많고 미성년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우선 가해자를 함부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무대응 역시 또 가해자들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조기에 유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에 응해서 곧바로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 역시 위험한 행동인데요. 왜냐하면 한번 송금을 하게 되면 추가로 상대방은 금전을 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2차, 3차 피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기 전이나 유포 방지 대응 업체에게 의뢰하기 전에 가해자의 채팅 프로필, 채팅 내용, 계좌, 해킹 앱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해킹 앱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해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보낸 해킹 앱은 실행한 순간에만 해킹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킹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킹 앱을 삭제하지 않아야 업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 확보를 통한 원활한 대응이나 조치가 가능하고, 최근 해킹은 앱이 아닌 악성 링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그 악성 링크를 전달받은 채팅창 역시 곧바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해자들은 처벌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제 법률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보시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요. 또한 같은 행위로서는 정보통신법 위반의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결국 금전적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범죄는 어쨌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습 여부라든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고 싶은 급한 마음에 그 범죄자의 프로필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가해자의 사진은 보통 자신의 사진이 아닌 도용된 제3자의 사진일 가능성이 커서 그 제3자에 대한 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한 사람은 실제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가끔 가해자가 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몽캠피싱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 응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몽캠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업체의 역할이 다른데, 몽캠피싱의 경우 지인들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통해 유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업체가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상을 돕고, 업체는 영상 유포를 막는 기술적인 조치를 합니다. 즉 업체는 사전 대응, 변호사는 사후 대응을 맡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피해자 중에는 사기업체 몬캠 피싱 대응을 맡겼다가 돈만 내고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업체와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사기업체의 수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기업체들의 경우 통상 카톡으로만 보통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진척되고 있는지 작업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홈페이지가 조악하거나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 정보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 유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영상 자체를 삭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촬영된 영상 자체는 어쨌든 가해자의 서버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삭제하려면 결국에는 가해자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접근 자체가 상대방 그 관리자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불법적인 해킹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영상 자체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불법적인 해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기망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불법적인 촬영물이 본인의 지인들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업체나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업체를 의뢰할 경우에는 그 업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작성되는 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나 그동안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 과정들을 가지고 저희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해를 입었다 라는 것들도 역시 그 이후에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형사 고소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개인 권리 구제를 좀 받으실 수 있는 걸 권해드립니다. 최근 몬캠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생 업체가 역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피해자로서는 급한 마음에 아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해당 업체가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왔는지, 공인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영상이 유포됐다는 것은 그런 해당 영상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웹사이트 등에 이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지금 현행상으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영상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는 공시된 기관들이 좀 열거가 돼 있고요. 유포된 영상의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관해서 그 조언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시면 상담이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률적인 저희 같은 법률가의 조언을 따라 가지고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포털에 대한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피해자 개인이 일일이 영상을 찾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해 영상을 보면서 얻게 되는 트라우마도 있고 2차 피해 문제도 심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포방지 업체 중에서도 AI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특허 등을 가진 전문 업체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청약철의 권리라든지 해지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지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적으로 이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서 문구와 조건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계약 체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불공적 계약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피해자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사례에 나오는 피해자분은 몬캠 피싱 피해를 당하고 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 피해자분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업체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의 소송비와 변호사비까지 청구해서 지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해당 업체는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계약 체결 완료 2시간, 작업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를 위해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 등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해당 업체의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업종 분류를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생업체 중에는 그 정보통신업이나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통신 판매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문캠 피싱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만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훈택 변호사님이랑 함께 문캠 피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피해자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적인 업체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안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몽케 피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 모두 구성원이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볼 그 중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응 방법에 관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아마 그런 기술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을 거니까 조속한 피해 구제를 받으시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